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배추 소장님, 백수님 지금 김장 잘 담으셨어요? 어떻게? 지금 뭐 김장을 담아야 되는데 네. 물가죠, 고물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넉넉하게 지금 김장김치를 못한다는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뭐 깍두기도 그렇고 비싸졌죠. 네. 뭐 갓김치나 열무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식사하는데 김치를 여러 번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아무래도 식당 주인의 인상을 팍 찌푸린 반응들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물가 상태, 심지어는 최근에 그 기사도 나왔죠. 한때 인구 100만을 돌파했던 경남 창원시가 인구가 줄고 있다. 청년 세대가 빠져나가고 있다.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코스피 4천이냐 5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60대, 50대, 60대 말 그대로 이제 정년퇴직하고 인생이 이모작해서 하게 되는 게 바로 치킨집 또 식당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좀 버틸 수 있게끔 경제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추도사가 요즘 잎사귀가 좀 파릿파릿해졌습니다. 바들바들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해설하는 상황을 가끔 하는데요. 한 장의 사진학 또는 한 장의 정치학, 사진의 정치학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자, 그 사진 한 장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미국 달러 100달러 지폐가 소진됐다. 저게 떠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됐죠. 그렇죠. 이게 뭐 시중은행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 하나은행 네. 뭐 조작된 사진이나 AI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네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미국 달러 USD 100달러짜리가 소진됐다. 이것을 알리는 바로 그 공고문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저것이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자, 환율이 떨어지니까 야, 이번 기회가 기회다 해서 오히려 달러를 사들이는 그 달러를 보유를 개인이 달러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저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죠. 해석을 하세요? 우선적으로 저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현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나갈 때는 100달러가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다면 내년도에 미국에 나가게 되거나 또 여행 가거나 또는 자녀들의 또 미국에 유학 가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출장 가거나 등등등을 생각했을 때는 현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장 이제 미국 달러를 바꾸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조금 낮아졌단 말이에요. 정부의 뭐 구두 개입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 그대로 저가 매수를 한 거죠. 네. 내년도에는 이른바 원달러가 1,500원 이상 올라간다라는 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이 외환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내려갔을 때 급속도로 정말 이른바 오픈런이죠. 달려가서 그냥 100달러를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개인의 수요에 따라서 이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내년에 이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에 그 위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준 그런 공고문의 내용, 한 장의 사진, 원포토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러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달러 수요는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들이 이 사학개미를 쳐서 뭐 해결한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집안 장롱 속에 이 현금으로 달러를 수천만 원, 수억도 달러를 보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도 보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사실은 제일 안전한 것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100달러 거래발 가장 부피가 적게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100달러짜리입니다. 네. 가장 고액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짜리를 10장 가지고 있으면 이제 1,000달러. 그다음에 100장 가지고 있으면 10,000달러니까 뭐 사실 집에 두는데 10,000달러, 한 10만 달러, 20만 달러, 많게는 뭐 100만 달러 정도도 충분히 집에 보관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액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앞다투어서 적어도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100달러를 사재기하지 돈 없는 사람은 지금 뭐 아무것도 못 사요. 점심도 못 사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걸 통해서 내년도에 이 이른바 우리가 달러 수급에 대한 부분도 감지되고 있다. 위기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점점 이걸 통해서 더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이른바 이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100달러라도 사두는 겁니다. 근데 이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은 이른바 이게 여전히 달러 가치가 우리로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금을 많이 사재기를 했었잖아요. 안전자산으로. 예.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유난히 특별하게도 유럽도 아니고 지금 대만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본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만 유독 달러를 사재기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대에 가깝게 근접을 하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나서서 직접 뭐 행동으로 정권에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과시를 하고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하고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나서서 유한 당국의 시장 관련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양도소득세 관련된 사학개미. 예, 사학개미 대상으로 해서 양도세 관련 비과세 조치도 발표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약발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떨어졌는데 이 약발이 얼마나 갈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본 대책이 안 되죠. 예.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고환율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은 현상과 근본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사학개미를 쪼아붙인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고 기업들을 불러다가 몸비트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 가능한 게있어요. 우리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팻말을 보는 이유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왜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왜 지금 이 고환율이 되고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사학개미 국제 수지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들이 경상 수지를 흑자를 얻어내면서 받았던 그 달러 수출 대금을 여전히 해외 투자나 또는 원료를 사오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때 나왔던 여론조사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 이 원화의 이 유동성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풀렸기 때문에 쿠주성을 하니까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728조 원 예산 올해보다는 8.4% 이상이 더 높아진 바로 예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돈은 또 상반기 집행되면 더 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돈은 지금 가득한데 물결치고 있는데 달러는 없어. 그럼 달러가 들어오게 만드는 근본 대책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한국에 투자할게, 한국에다 돈 부을게, 한국에다가 예금 예치할게, 주식 투자할게 이렇게 돼야 해결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달러의 수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쩔 도리 없이 저쩔 도리 없이 나가는 그 돈을 막겠다고 했는데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국은요. 예.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중국과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안전자산으로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사 모으거든요. 예. 많이 사 모어요. 우리는 왜 안 샀는지 모르겠어. 지금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사지도 못해. 사라고 할 때 제가 펜만 나와서 그렇게 사라 그랬잖아요. 빨리 금에 들어가라. 이게 그래도 금 자산을 어느 정도 1년에 우리 수입량 정도 이상은 한 2배 정도 1년에 우리의 수입되는 이 금액 정도의 한 2배 정도는 금자산을 쌓고 있어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안 들어. 그다음에 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외환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많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원화는 계속 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풀다 못 풀어가지고 계속 동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작 돈이 들어가야 돼서 급전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사채를 빌려다 써.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창용 하는 종제도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스텝이 꼬였어요. 다 꼬였어 지금. 그런데다가 그걸 김용범 이 정책실장이 풀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재무장관을 직접 불렀었잖아요. 예. 재무 담당자들을 7대 기업. 그것도 안 돼요. 기업들은요.
생존이에요. 이게 생존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급의 함을 만들려고 하나오션에다가 또 지령을 내렸잖아요. 또 수주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거기서 미국에서 달러 써야 되는데 더욱 이렇게 새로 건설하려면 우리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하나오션이 달러 써야 되는데 그걸 뭐 비틀어 가지고 달러를 토해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달러가 미국에서 계속 우리나라로 또는 외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투자가 우리나라로 직접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들어오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걸림돌이다? 노란봉투법 떡하니 있으니까 이건 업무 보고에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의가 없는 법안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외국에서도 보고서 아 그래도 대한민국이 뭔가 이 투자에 대한 그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열리는 것이지 지금 상황으로 해서는 아예 대책이 찰떡같이 될 리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대책이 될 것이 없다. 자, 그렇죠. 우리는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면서 봤죠. 그게 약발이 얼마나 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막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약발이 잠깐 1주, 2주, 3주 그거 놀라서 잠깐 거래가 양가는 잠시는 중단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환율 상승이 계속되면서 나온 문제가 저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외환보유 요구가 우리가 좀 넉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들여다보니까 외환보유가 4,300억 달러 그게 넉넉한 게 아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작에 대비를 했어야 되죠. 네. 강달러일 때 우리가 달러를 지금 사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엄청난 우리 원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그러니까 펜마에서도 그랬고 이 배추도사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미 5년 전, 6년 전부터 계속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도 제가 잠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다른 또 경제방송을 통해서도 금을 사둬라 중앙은행이 그리고 달러도 쌀 때 미리 사둬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외환 보유액 자체가 지금 그래도 늘려가지고 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왜 문제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우리의 대비 능력을. 네. 원래는 이렇게 달러가 이 부족할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풀면 돼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족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우리가 많지가 않아. 그러다가 뭐 200억 달러로 이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미국에다가 지금 10년간 3,500억 달러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4,30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지금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훨씬 지금 1조 한 4천억 달러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라는 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찰떡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와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네. 기축통화국가에다가 스와프에다가 다른 또 뭐 안전자산 금도 그렇고 뭐 많아. 그러니까 일본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특히 이제 기준점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외환 보유고가 1년에 우리가 달러를 어디에 쓸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이거는 돈 줘야 되잖아요. 에너지 안 들어오면 우리 정말 겨울철에 다 꽁꽁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들어갈 비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한 1년치 이상 한 보통 1년 반치 정도는 확보를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되는 그 금액 달러만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한 17개월분 한 2년 정도 한 뭐 정도 돼. 네. 그 정도 돼요. 한 14개월 여하튼 1년치는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따지고 보니까 지금 4,300억 달러라는 게 우리 수입되는 게 지금 한 7,500억 달러니까 한 7개월분 정도밖에 안 돼. 1년 반년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정말 달러가 다 바닥에 났다. 그럼 또 수입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중국만 해도 중국이야 뭐
금이 무진장 많이 지금 확보된다. 그러니까 금이 많이 지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리도 있잖아요. 이 나라는 걱정 안 해요, 중국은. 게다가 외환 보유고가 일본을 앞섭니다. 일본을 앞서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7개월 분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건 외환 보유고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장치도 많은 나라들이야. 중국만 해도 위엔화로 통화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진짜 외환을 많이 보유했었어야 돼. 가뜩이나 IMF 때 기억나잖아요. 금고가 텅 비어가지고 무슨 그때 득항튼가 뭐가 박항튼가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법석이 났었잖아요. 그랬더라면 지금 깡듯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MF 국장 출신인 뭔가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도 뭔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사전에 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막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금 쌀 때 사라고 해서 7년 전, 8년 전에 샀으면 듬뿍 사놨어야죠, 금을.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그다음에 한국은이 외환 보유액을 대폭 한 4배 정도로 더 늘렸어야죠. 한 우리도 사실은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에 그칠 게 아니라 재부 기준에 따라서는 한 1조 5천억 달러까지는 확보를 해놨었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 사례를 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용도가 일본보다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이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니까 이 계속 전문가들도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FX, Foreign Exchange 시장을 좀 확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돈을 살 수밖에 없게끔 우리한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달러가 돈 오는 거지. 우리 건 하나도 못 사가게 만들고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자본들이 또는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사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네네. 한국에 뭔가 탐나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투자할게, 현대자동차도 지분 투자할게, 삼성에도 더 투자할게, 주식 투자하는 걸 떠나서 아예 지분 투자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꽉 막혀 있고 노란봉투법하고 하니까 더 센 상법하고 뭐 주주 이익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주가 또 외국인 주주도 아니잖아요. 우리 거기에 왜 들어가? 대만도 있고 다른 데 많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환율 문제 좀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먼저 그 속내와 환율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또 하나의 비상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게 있죠. 아파트값 상승 문제인데 그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김용범 정책실장 문제의 책임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이 매매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46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고강도 규제 발표를 하고 후속 조치도 했습니다만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 규제 이게 계속 하긴 했지만 계속 이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네. 지금 어떤 상황이라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군부를 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한 것 자체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왜냐하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 인구가 많은 곳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두하다. 먹는 만두가 아니에요. 그럴 만두하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방에서는 희망이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 때 기회는 서울이다.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이면 좋고 강남이면 더 좋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평형수가 넓으면 더 좋고 신축 아파트면 더 좋고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서울의 변두리도 안 되니까 구로에서 광명으로, 광명에서 안양으로, 안양에서 부천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 지금 그래서 부동산원의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25일 날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오죽했으면 지금 크리스마스 때 발표를 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21%, 전주 대비 0.03% 더 높아져서 점점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서울에 있는 사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안 팔아요. 왜냐면 당연히 더 안 팔죠. 왜냐하면 가격 더 올라가는데 팔겠어요. 그런데 사려고 하는 사람 많죠. 왜? 지방은 희망이 없다. 변두리는 희망이 없다. 여하튼 정말 내 인생 몰빵해서 여하튼 아파트 사자. 왜?
그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이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제가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추도사는 부동산 값 올라가는데 저렇게 미쳐 있는 거야? 너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현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0.34% 상승폭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호가 대통령에 의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빵 하고 올라갔지만 정원호마저도 지금 성동구청장마저도 부동산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무슨 성동구가 핫플레이스다 어쩐다 그러지만 성동구에 지금 웬만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을 더 급속도로 가속화시켜보는 것이 현 정부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범이 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아닌가라는 지금 타겟이 또 의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용인 수지구는 전주 대비 0.51% 늘어났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른자위라고 하는 용인 그러면 수지 아닙니까? 수지 맞았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지도 그렇고 또 성남의 분당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전국 아파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갭 투자 못하게 만들어놨죠. 실거주하게 만들어봤죠. 그러면 전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네.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낙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고. 문제는 뭐냐?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방은 계속 내려가. 빈집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부산도 빈집이 있어요. 부산에도 빈집이 있어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지금 지방에 빈집 신축 아파트도 수두룩해요. 지금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대책을 지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몰라서 대책을 안 내놓는 게 아닙니다. 내놓을 대책이 없어요. 자, 서울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서울에 더 공급할 데 있습니까? 공급할 데 없어요. 강물 위에 지을까요? 수상가옥을 지을까요? 지을 데가 없어요.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거듭 우리 팬만 나와서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많이들 그게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이 동작동에서부터 쫙 이렇게 고속터미널 지나서 저기 강남의 테헤란로까지 가는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거기다가 지어 넣으려고 그랬으면 도로에 바짝 지어가지고 아찔해요. 이게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밖에 없다? 재건축하는 사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로 여하튼 사람들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든 수용을 하려면 재건축을 통해서 여하튼 이런 택지 조성을 잘해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좀 유연하게 가고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펜앤마이크를 통해서 배추도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 부정을 하고 본인들은 다 갭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 정부 강요들이 관료들이 다 그렇게 이 투자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했으면 이상현 국토교통부 차관은 본인 이 직도 내려놨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좀 개선될 수 있느냐. 문제는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정책 당국자도 팬마에 또 우리 코너를 많이 보니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 놓는 것이 내년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경기도 13군데 서울 전부입니다. 해제했다. 해제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부동산이.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아찔아찔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라.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유연하게 초과이익 환수 등을 손질해서 또 용적률도 조정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일대의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주택 공급 관련해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이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현재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몇 번을 했잖아요. 그렇죠. 연내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발표하지 못하는 게 지금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가, 현안을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겁니까? 뭐
대책을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근본적인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때리는 대책만 있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 원료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내키지가 않아요. 뭐 규제 많고 지금 신통기획도 그렇고 뭐 다들 지금 규제하기 바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주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 더 올라간다고 야단법석인 거잖아요. 그거 해주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옮겨갈 수밖에 없게 지방에도 투자하는 걸 하고 종합계획을 세우라니까요. 서울에는 빨리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게 만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급, 두 번째는 세금, 세 번째는 대출이에요. 자, 세금은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올려도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대책이 근본 해결이 되진 않아요.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규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데 그거 올리겠어요. 세금도 안 돼. 그렇다고 서울 계속해서 때릴 수도 없는 게 지금 사람들 30년 전에 아파트 사가지고 압구정 아파트 사서 70억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아파트를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세금을 뭐 1년에 1억씩 2억씩 어떻게 냅니까? 못 낸다고요. 그럼 세 번째 대출인데 아니 지금 20대 30대 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대출 깡 묶어 놓으니까 갭 투자 못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전세 대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XX 정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뭐 때문에 지금 못 하느냐. 이거 내놨다가는 내년 지방선거 꽝 되거든. 수도권에. 근데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방이야 이미 뭐 호남, 영남 결정된 거 아니야. 뭐 충청 그거 가지고 이제 대전, 충남 통합 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그러면 공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은 지금 아니 수도권도 고향 빽빽한 그 골목까지 집 다 지어져 있잖아요. 재건축밖에 없다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서울에 정말 노후된 지역이 있죠. 용산 일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는 저울 노도강 저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택지로 돼 있는 부분, 그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돼 있는 부분을 집단 이제 택지 개발 재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꽉 묶여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빨리 이거 뭐 해가지고 나는 우리 동네에서 더 이상 살지도 못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쫓겨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딱 대책을 세워가지고 자꾸만 뭔가 정말 이 부동산 그걸 어떻게 심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공급은 공급대로 작동되고 지방으로 서울 사람들이나 이전할 수 있으려면 정말 좋은 직장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지방에 내려갈까 말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 좋아 수도권 좋아 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파격적인 것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종합 대책을 내놔야지. 근데 그거는 내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 내놓는 것이 뭔가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놓을 게 지금 없는 겁니다. 잘못 내놨다가는 지방선거에 완전 찐빵을 맞고 호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앞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김용범 얘기를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부동산 이 고강도 규제 대책을 주도한 게 김용범으로 알려져 있죠.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이 기업들 재무책임자들 소집시켜가지고 사실은 비틀어서 달러를 내놓게 해야 하는 그런 겁박을 하는 조치로 보이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국토부 포함해서 주요 책임자들 불러다가 이 뭐 우리가 기억하는 11호 부동산 대책 같은 대표적인 이 고강도 규제책을 만든 게 주도한 게 김용범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이제 실패했으면 뭐 본인들이 원했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든 예상한 결과로 우리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김용범이 정책실장의 책임설, 징계설, 뭐 어쨌든 뭔 문제든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제기되고 있죠. 예. 제기되고 있는데 예.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 사면 초과예요. 어차피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책실장이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예, 뭐 그러네요. 관세 협상도 그렇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김정관이 더 칭찬받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팽할 수도 없는 이유가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보는 분석에
분석 방향은 김현정 정치실장은 좀 정리해서 책임지는 데 물러나고 본인은 이제 지방선거로 나가겠죠. 예. 전남지사 뭐 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뭐 자기 이제 꿈을 이루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걸 떠나서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본인이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때 무슨 이 김수현 기억나시죠? 네네. 김수현 실장 그 사람이 계속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인 목소리를 크게 내왔잖아요.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어땠습니까? 대실패를 했잖아요. 그냥 대패를 한 거잖아요. 정말 부동산 정책의 이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바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심지어는 통계청의 데이터까지도 조작을 했다.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처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규제책은 그냥 때리면 돼요. 세금을 때리든지. 그때는 이제 세금도 때렸고 무슨 뭐 또 임대차법, 부동산 3법으로 이제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이 인스팅트 본능에 따른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김용범도 그렇고 지금 뭔가 이 쪼아붙여서 어떻게 되겠지 가격을 잡을 수 있겠지 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등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앙도 중앙이지만 지방이 왜 문제냐면 지금 중소 건설사들은 다 파산이에요.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동산 경기가 까거러 붙으니까 지금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건설업 쪽에 투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현대건설이나 지금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계속 밀어붙이고 한 그 김용범 실장이 만약에 이 책임이 있다면 실무자로서의 책임을 비껴갈 길은 없다. 그래서 지금의 정책실장 자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합니다. 예. 환율 문제에 이어서 부동산 문제 결국은 이 양측에 김용범이 있군요. 환율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다 망가뜨리는 주범이 관세 협상 포함해서요. 김용범. 자, 그의 거취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분석. 데이터 전문가니까 네.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현안을 가지고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조사를 했느냐? 저희 펜앤마이크가 의뢰를 했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서울시민입니다. 전국조사는 아니고요. 서울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자, 현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됐던 현안이죠. 국방부가 북한이 DMZ 군사분계선 일대를 침범을 하고 뭐 DMZ 침범을 하면 경고 사격이나 경고 방송 미리 하지 말고 경고 방송 하기 전에 또는 경고하기 전에 먼저 평가를 해라. 무슨 일인지. 동향 상황 평가를 해라. 해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그거 문제 한번 물어봤어요. 네. DM 침범 경고 사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국방부 내린 명령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물어봤는데 자, 첫 번째. 북한 도발에는 선조치 후 보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가 58.9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경고 사격을 자제해야 한다가 30.2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선 안보 불감이죠. 국방부가 말 그대로 북한이 DMZ 침범 시 군사 이 DMZ입니다. 비무장 지대인데 침범 시에 경고 사격을 자제하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군은 지금 DMZ 상황에 대해서 3단계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북한군들이 상황에 맞지 않게 얼쩡거릴 때는 경고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북한군 거기 저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가요. 나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경고 사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고 사격이라는 것은 북한군을 조준하지 않고 그 주변에 인근에 한 10여 미터 또는 20몇 미터 떨어진 것을 타당탕탕 하는 경고 사격이거든요. 그런 다음에도 이들이 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바로 조준 사격에서 사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비무장 군사 지역의 어떤 행동, 어떤 도발 행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그거 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북한은 계속 얼쩡거리는 거예요. 왜 얼쩡거리느냐? 지금 뭔가 이 비무장 지대 내에서 완전히 이 남한 척이 더 이상 이제 이른바 협력이니 이런 도발을 이런 시도를 못 하게끔 아예 지금 그 우리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벽을 쌓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남한 정부와 함께할 생각,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할 생각이 없어요. 두 개의 국가라고 이미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북한 헌법에다가 뭐 북한이 헌법이 있으나 마나는 나라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명시까지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우리는 이건 뭐냐 완전히 이제 안보 불감, 자주파적인 시각이죠. 말 그대로 지금 통일부 장관은 주적을 북한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통일부가 아니라 지금 통일교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 그런데 의견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여론 배반이다. 지금 여론에서는 북한 도발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원칙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 장병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던 우리 일반 국민들까지도 유린당했고 그 북한의 도발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연평도 기억나시죠? 네네. 바로 그 연평도를 북한이 장사포로 포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평도라는 것은 서해라는 것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가 여러분들이 연평도를 가보시고 여러분들이 백령도를 가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포격을 해서 말 그대로 이 연평도 주민들의 그 집을 시설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것이 북한입니다. 장사정보 뚜껑을 열어가지고 무자비하게 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후에 그때가 MB 정부란 말이에요. 연평도 해전 기억나시죠? 그때가 어떤 정부입니까? 민주당의 이 김대중 정권에 우리는 지금 월드컵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연평도에서 우리 장병들을 우리 그 천안함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태에서 우리 지금 국방부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바로 이 핵심 우리 군의 대응은 뭡니까?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돼야 돼.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경고 사격을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군인 죽는 거, 우리 주민 죽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자극하는 겁니까? DMZ를 넘어오니까 거기서 도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 방송까지 하고 경고 사격까지 냈는데 이제는 이 경고 사격을 하는 것조차 자제하라. 그럼 경고 방송으로만 계속 북한에 제발 참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심할서서게 생겼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올라가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들 이 조사 결과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고는 하나 지금 심지어는 민주당이 오히려 선거를 할 때 보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도 다 압도적으로 선조치 후보가 높아요. 심지어는 50대에서 59.2%가 선조치.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면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 제가 결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방위병을 갔다 온 것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현역에서 복무하지 않았던 장관일까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한 참고로 이 배추도사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냈습니다. 다만 그 군사 붕괴의 최전선에 가서 그 북한 군들의 꼬라지를 봤다면 이런 말을 단 한마디라도 저는 묻고 싶어요. 30.2%의 응답자들에게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북한군의 이 총구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당신은 경고 사격을 자제해야 된다? 묻고 싶어요.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신 마지막 멘트가 멋있네요. 30.2%짜리한테도 경고를 해 주시고 경고 방송이 필요하고 경고도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 하나 꺼냈습니다. 자, 두 번째 현안 한번 볼까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건데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이거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할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시행될 경우에 여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될 거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규정해 권력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악용될 우려가 있다가 61.5, 우려되지 않는다 26.0.
국민 서울 시민 다수는 이 정보근절 허위정보 조작정보 근절법 실제는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법 개정법에 대해서 사실 좀 비판적 의견이 많네요. 입틀막법이죠. 심각합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 친화적인 언론에서조차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오죽했으면 지금 참여연대에서도 이거 뭐라고 합니까? 참여연대에서도 비판해요. 허위 조작 이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길게 왜냐하면 워낙 많이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허현준 앵커께서도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허위 조작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준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도 배치되는 거예요.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단순 여러분들 오인할 수 있잖아요. 단순 오인도 안 돼. 단순 오인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짜 뉴스예요. 다 가짜 뉴스예요. 그래서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와도 지금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미네르바법. 그 미네르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경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설명에서 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는 뭐 그럼 이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면 돼.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는 안 돼. 악의적인 거야. 이 가짜 뉴스가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이제 바로 이제 단순 오인이나 착오도 안 돼요. 바로 악의적으로 이거는 가짜 뉴스다. 징벌적인 손해도 하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민사상으로 또 이제 손해배상까지도 해야 되는 이것까지 되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말도 못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뭔가 좀 잘못했을 때는 정정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그런 조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우려된다. 무려 61.5%.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이걸 지금 허위조작 건절법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더 와닿을 텐데 이 응답자들이 이 내용을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알고 답변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요. 우려되지 않는다는 사람들한테 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아예 당신이 지금 민주당 지지하고 말고 그거 상관없이 내 설명을 들어봐요. 내 설명만 듣고 판단해 보세요 하면 우려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려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그냥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답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50대에서 무려 66.8%예요. 이건 우려된다. 심각한 겁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인 50대에서도 이게 우려된다가 무려 66.8. 40대 말씀드렸죠. 40대는 연구 대상이에요. 30대 연구해야 됩니다. 40대는 47%가 우려된다. 41.1%. 제가 그래서 40대를 좀 연구해야 돼. 그 이야기 제가 지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위 조작적 얘기는 40대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하여튼 하기 때문에 근데 50대의 경우에는 무려 66.8%. 우려되지 않는다는 24.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설명들을 전달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이런 법인데 여러분들 이게 통과가 됐어요.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되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탁 종이를 꺼내서 대한민국이 뭐 유럽인가요? 언론 지수가 상당히 낮다는 그런 그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네, 네. 이거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유럽의 어디 뭐 핀란드인가 뭐 헬싱키인가 거기서 언론 지수 측정할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언론 노조에서 이거 반응 안 보이나요? 나는 민주노총 언론 노조 있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방송국에 그런 노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반발 안 하죠? 저는 이상해요. 이거는 지금 참여연대와 국민들 여론도 61.5% 이게 뭐 조사가 조작된 조사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론조사도 시비 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언론 노조는 입 다물고 있죠? 저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비판적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걸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뭔가 특정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해왔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언론은 자기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노조나 이런 데 보면 정말 결사항전을 해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요.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현안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국면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 전에 그 시점에 경계선에서 조사를 했는데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서 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특검을 도입해야 되느냐 그 시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통일교 특검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연관해서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 공소시효가 사실은 이제 정치자금법이라면 올해죠. 그러니까 특검을 그만큼 빨리 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도입해야 된다가 65.1,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경찰 수사를 그냥 지켜봐야 된다가 24.7이었는데 특검의 찬반 문제도 이제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특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특검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대상은 달라 뭐 이런 입장이에요. 예. 이게요. 지금 민주당이 자꾸 그거 가지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는 여론상 불리해진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들도 압도적으로 지금 원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핵심은 이 조사에서 핵심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라는 이야기예요. 자꾸만 이 특검 추천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라는 이야기고 자꾸 내용 가지고 무슨 신천지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 민중기 특검을 빼야 돼. 아니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라가 핵심 내용이에요. 예. 근데 핵심 내용을 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지난번에 우리가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그렇게 압도적이다는 말씀 드린 바가 있잖아요. 뭐 아예 우리가 볼 때 가시적으로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일련의 정치 현안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상당히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데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이거 이야기는 다른 거 없이 통일교 특검을 해라는 이야기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빨리 서둘러라. 첫 번째 자꾸 특검 추천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한변협이 민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민변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대한변협의 민변이 아닌 대한변협의 정말 그동안 이런 공정한 뭐 지금 국민의힘도 우리 편향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 공정하게 제대로 된 수사를 정말 성역 없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공무원까지 그걸 다 밝힐 수 있는 사람을 특검 임명해라. 두 번째 자꾸만 특검의 범위 대상 가지고 꼼수를 쓰지 마라. 어깃장을 놓지 말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꾸 뭐 신천지 덜먹이지 말고 뭐 그러면 대순진리교도 이야기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가는 안 되는 것이고 통일교니까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통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대 국회 이후부터 그때부터 민주당 정권이 쫙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뭐 부수정당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때 딱 해서 그다음에 이걸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게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걸 지지고 뽑고 해서도 모자랄 판에 그걸 뭉개고 했던 것이 누굽니까? 뭉개구름이 나타났죠. 그게 민중기 특검 아닙니까? 그런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용을 무슨 또 뭐 2022년 대통령 그때 그걸로 아니 지금 그걸 지금 해서 자꾸만 지금 민주당 내도 거의 뭐 지금 사면초가 초상집 분위기 아닙니까? 요즘 민병기 원내대표 때문에 박지원 의원마저도 민병기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상황 같으면 적어도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여론을 보더라도 호되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고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빨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론이 무려 65.1%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50대를 자꾸 설명드립니다. 50대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50대에서도 공소시효 끝나기 전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무려 66.4%나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것도 약간 노란색이네요. 옐로 카드네요. 제가 생명이 아니니까요. 거듭 옐로 카드 빨리 해라는 말씀을 경고로 전달해 드립니다. 예. 거기 안에 공소시효 문제는 그러니까 빨리 해야네요.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환율
부동산 그리고 현안 주로 현안 저희가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위 했던 그 현안 여론조사를 좀 다뤄봤습니다. 데이터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학개미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최근에 이 고환율 책임을 서학개미에 많이 돌렸습니다. 마치 해외에 투자한 것이 지금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처럼 지금 국민들에게 알렸고 서학개미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그간의 해외 투자에 주는 여러 가지 뭐 이벤트 이런 것들까지도 못하도록 다 겁박을 하고 조치를 했어요. 그 서학개미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합리한 투자 장벽을 만들고 해외 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미국 국무부와 무역대표부에 보낸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서학개미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나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가의 실정을 정부의 실정은 환율 왜 오릅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개념은 달러가 비싸진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싸진 거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어떠한 물건을 너무 많이 풀면 그 물건은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돈을 푸니까 당연히 환율 대비해서 우리나라 돈이 싸져가지고 달러가 비싸진 게 환율이 올라간 건데 이러한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네. 아주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는 건데 해외 투자 국민들이 합니까? 국가가 하잖아요. 국가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이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든 그 실패한 것을 메꾸려고 미국에 다 퍼주기식으로 투자한다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그것도 모자르니까 대기업들 불러 앉혀놓고 미국에 투자 좀 하시죠.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예요. 예. 거기에 힘입어서 국민들도 그럼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 라고 해서 미국 주식을 좀 사고 있는데 야 국민들은 미국 주식 사지 마. 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행태예요. 부동산 거래도 막더니 지금 해외 주식도 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화살로 돌아오냐. 여러분들 이 논리라면 반대로 외국인들도 국내 투자를 못해요. 미국의 기업들 중에 한국에 유수한 기업이나 기술력이 있는데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혹은 EU에 유로화를 가지고 한국에 투자하겠다. 우리가 외국에 투자를 못하면 외국에 있는 그러한 나라 자본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도록 흘러가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7대 대기업 이 CF 재무 최고 책임자들 만났는데 그때 김용범 실장이 달러를 시장에 내놔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놔라. 달러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건 다 이 수출 기업들이 이유가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사실상 이제 겁하겠던 장면도 알려지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근데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아예 증권사를 정조준해서 현장 검사도 하고 특정 지금 증권사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 자체로는 사실은 이제 권력 남용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재산권이나 경영권을 이렇게 침해하게 되면 기업들에 대한 이거 사실상 업무방해죄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50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산을 그냥 아예 강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있는 달러도 갖고 와, 내놔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러다가 대한민국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지금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 주식 투자하지 마라라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번지냐면 좀 이따가 보면 해외 여행도 나가지 마라. 해외 출장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달러 쓰지 말아라. 그래서 해외 출장 갈 때 국가에 무슨 그 허가를 받고 가라. 예전에 이제 1990년대에 해외 출장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유학도 가지 마라. 유학 가려면 뭐 부잣집, 고위직, 정치인 자녀들만 가라. 이게 뭡니까?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잠식되고 가면서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꿈꾸는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서학개미 얘기다 보니까 환율이 아까 잠시 환율을 보니까 1483원으로 나오더군요. 진짜로 1,500원대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네요. 환율 상단
내년엔 1,540원까지 오를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어떤 분이 지금 그 인천의 휘발유 가격은 1,983원이라고 그랬나요? 거의 2,000원까지 휘발유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우리의 석유가 석유, 경유, 휘발유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19일에 한미 FTA 그 공동위원회 회의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네. 뭐 그 이유를 두고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것에 관해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아서 미국 네. 측에서 강하게 그것을 항의하는 형태로 이 FTA 공동위원회가 사실상 취소했다 분석도 있고, 네. 여기에다가 쿠팡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적 대우하는 거 아니냐. 한국 기업들도 일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데 네. 그 기업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과 정권이 쿠팡에 대처하는 것과 다르다. 네. 차별적 대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해외 투자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는, 사실상 막고 어떤 특별한 강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것도 차별적 대우다. 해외 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다. 네. 이런 문제가 나서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지금 국민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둘째치고 미국 네. 제품까지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또 해외 다양한 구매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 제품도 구매하지 마라라고 막고 있는데, FTA 그 공동위원회에서는 좀 황당하죠. 그러면서 그 망사용료를 도입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미국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관세, 또 다른 관세를 이제 부여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 플랫폼을 유연성을 두자, 서로 자유롭게 거래하기로 하자라고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야 우리 막을래 라고 하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미국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러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관세 협상이 팩트시트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완료가 돼서. 예. 근데 여러분들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쓰고 파기를 하면 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계약 파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국가 간의 거래 중에 그런 게 어딨어요. 계약을 했다가 전쟁도 하고 하는데, 이거 관세 협상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팩트시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가 안 되겠네 이거. 그냥 관세 다시 올려 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관세도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떠한 관점이 있냐면, 지금 K-팝, 데몬스, 헌터스 뭐 이런 한국 문화 때문에 우리 오뚜기, 농심 전 세계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술력도 뒤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빗장을 걸어 잠그면 미국도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겠습니까? 경제라는 게 서로 상호 돌아가면 구조로 그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정말로 북한식으로 경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그 어떤 한반도 울타리안에 가둬두겠다. 이러한 정제 정책이 결국 국민들에게 정말 굉장한 피해로, 국가 기업들에게 굉장한 피해로 돌아올 겁니다. 네. 예. 자, 환율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학개미를 이야기하게 되고, 서학개미가 바로 이제 미국의 이재명 정권을 사실상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오네요. 메이데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아니 왜 한국 정부는 특별하게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그렇게 대우하면서 공격하느냐, 이게 외교적 분쟁이 분명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쿠팡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실은 이제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죠. 자, 이 당원 게시판 문제, 이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이호선 교수, 아주 강단 있는 이 교수죠. 이제 헌법연구도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한 10분 정도, 허용 교수를 비롯해 10분 정도가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의견을 냈을 때 이 이호선 교수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만큼 헌법과 법률에 밝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호선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은 지가 좀 2달째 이제 가까이 돼 가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을 쓴 그의 변신은 상당한 정도까지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가면을 쓰고 있는 한 그는 자신과 가면이란 이중의 얼굴을 갖는다고 직격을 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최고위원이었던 분의 어떤 당원 정치권 2년을 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그것을 권고하는 형태로 전했는데 지금 말한 건 한동훈을 향해서 가면 쓴 얼굴, 네. 가식, 이중적인 모습을 직격한 걸로 보여요. 한동훈 당계 문제를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정면 돌파하게 했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이 한동훈이 쓴 글을 읽어보면 예. 이 가면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그 글이 정말로 황당하거든요. 욕설도 엄청 많고 그 비하 발언도 엄청 많고 저는 이 가면이 인간 가면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동물 가면을 쓴 거예요. 한동훈은 글을 쓸 때는 우리가 가면이라는 게 제가 사람이니까 뭐 가면 무도회를 가면 그냥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화해탈을 쓰던 무슨 뭐 오페라의 이런 가면을 쓰던 그게 사람 가면이잖아요. 네. 사람을 형성한. 근데 한동훈이 글을 썼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야라고 가면을 썼다면 정말 파렴치한 동물 가면을 쓰고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몇 개 한번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황당한 부분인데 지금 2호선이 정면 돌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면 돌파는 이제 어떤 막힘이 있으면 정면 돌파인데 이건 어떤 막힘이 있거나 논란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떠한 그 언론이나 또 당원 일부 사람들은 장동혁과 한동훈의 대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장동혁도 만약에 잘못한 게 있고 한동훈도 잘못한 게 있고 이러면 대결이 되겠죠. 이거는 한동훈만 잘못한 거예요. 장경태 있잖아요. 민주당 장경태. 네네. 장경태가 성추행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비판을 했잖아요. 그럼 저랑 장경태 대결입니까?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비판한 거예요. 최민희 축의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잖아요. 저랑 제가 비판했다고 해서 저랑 대결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2호선 위원장도 그래서 본인 할 일을 한 거예요. 할 일을 했는데 얼마나 답답한 게 저 원본을 한동훈이 쓴 그 원문을 100몇십 개의 글을 공개를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가면이라는 그 단어를 쓰신 거고요. 한동훈이 가면을 쓰고 이중적으로 행동을 했다. 글 쓸 때는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동물 가면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가면이 아니라 가발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야 그러는데 그러한 저는 이제 그 비하적인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글을 보고 이거는 그 법률적인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예. 자, 21일에 한동훈이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죠.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내에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평소에 자기 과잉의식이나 자기 도취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예전부터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당원 게시판 하는 게 자기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식의 생각하고 있어. 자기 중심이 아주 강한 네. 다는 느낌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이게 자기 과잉 자기 도취가 또 있네요. 지금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용기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원 게시판 내가 왜 올렸고 우리 가족들이 왜 올렸는지 몇 건을 올렸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네. 그래서 당원들한테 용서를 구한다 뭐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예. 글을 한 번 썼으면 실수겠죠. 한 두 번 써도 실수입니다. 100몇십 개를 썼어요. 100몇십 개를 쓰면서 이게 실수라는 게 여러분 폭행은 고의범이거든요. 근데 폭행이 실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기지개를 피다가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은 거예요. 네. 이건 실수죠. 제가 버스에서 서 있는데 흔들려서 뒷걸음질 치다가 누구 발을 밟았어요. 이건 실수죠. 근데 고의로 제가 그냥 발을 밟았다? 이건 실수가 아니죠. 어디 본인 글 쓴 걸 실수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민주당하고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동훈이 싸우는 방식은 다 자기 칭찬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뭐냐 하면 민주당 그냥 고유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던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론스타 문제나 무슨 뭐 기타 등등 문제에서
그러니까 라떼는 얘기를 써가지고 나는 이러지 않았다.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 나는 잘했는데 민주당은 왜 이러냐. 요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니까 자화자찬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순수함의 그 진실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정말 국가를 걱정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냐? 아니면 나는 이랬어라고 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냐? 그러한 순수성이 의심되고요. 저는 절대 저걸 쓴 게 실수라 생각 안 하고, 아니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크 콘서트까지 열었으면 내가 안 썼습니다라고 말을 하던가 내 이름, 내 와이프 계정, 내 장인 장모 계정, 내 딸 이름 이 계정으로 내가 안 썼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뭘 달라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넘겼는데 거기서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거나 보고받진 않았습니다. 라고 이 정도 얘기를 나와야죠. 그게 아니면 본인이 쓴 거죠. 굉장히 황당합니다. 네. 자, 한동훈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저는 굉장히 사악한 검사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제가 2017년도 조사를 받을 때 사례와 최근의 상황을 연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2017년도 제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을 때 이 3차장 소관에 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3차장이 누구예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담당 검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몇 명이 저를 조사를 했어요. 사건을 완전히 앞뒤를 다 자르고 조사를 합니다. 왜곡하는 게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 온 사람들 앞으로 치고 옆으로 치고 둘러쳐서 나온 진술을 예를 들면 범죄 혐의로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검사를 누구 지휘를 해서 다 그런 방식으로 했냐면 한동훈이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동훈이 어떤 스타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 특수부 3사 중에 특히 한동훈 스타일을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교묘한 악랄한 스타일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자들을 대부분을 구속시키는 아주 그런 사악한 스타일을 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그때 당시에 이 한동훈의 검사류들은 당시 탄핵에 적극 나섰던 조선중앙과 아주 깊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최근에 조선중앙의 그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한동훈을 찬양하는 보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벌어지는 게 아니고 불과 8년 전부터 8년 9년 전부터 맺어진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맺어진 조선이 먼저 나서서 조선중앙 뭐 이런 데가 주류 매체들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 그 어떤 깊은 인연이 이 한동훈과의 깊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네. 앞에 이제 배경이고 최근에 이런 조선중앙 주류 매체들이 한동훈을 자꾸 띄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이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막 계속 하게 되는데 결국 주류 매체들이 한동훈의 이 정치적 생명을 상당한 부분 네. 이 언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띄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네. 차원에서 보세요? 그 예전이라 하면 한 2000년대 이전만 하면 이 주류 언론이 어떠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띄우면 띄워집니다. 예. 지금 한동훈 글에 대해서 본 국민과 안 본 국민들을 나눠주면 실제 그 글 원문을 안 본 국민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저처럼 원문을 다 본 사람은 절대 한동훈에 대해서 그 지지하거나 응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중동이 저렇게 뭐 다른 주류 언론에 띄워봤자 지금 유튜브 환경 체제나 또 모바일 환경 체제에서 야 원본 까자! 그래서 원본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한동훈과 함께하는 위두훈이 사람들도 좀 이탈을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동훈 비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뭐 당한 거 있냐, 인연이 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것도 없고 아무런 피해 본 것도 없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네. 그 글을 보잖아요. 네. 그 원문을 보면 여러분들 그 원문에 우리 국민의힘과 역사를 함께해온 정치인들을 다 깠어요. 나경원, 김기현도 깠고요. 주호영, 서병수, 원희룡, 정점식에 대해서 다 쌍욕을 하면서 깠어요. 그러면서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어요. 철수, 너 깝치면 캐비넷 연다. 크크크.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고요. 이게 한동훈이 쓴 글입니다. 한동훈이 쓴 글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데 그나마 약한 것만 좀 말씀드리자면
윤또라이 탈당해라.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놓자. 진보의 오야붕 무당 김건희. 성녀라 건희야 그만 질척거리고 탈당해라. 이게 한동훈 이름으로 써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안 썼다라고 얘기하던가 혹은 내가 썼으면 아 정말 그때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징계를 안 합니까? 이러한 천박함은 거의 이재명급이에요. 이러한 파렴치는 거의 이재명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제가 20년 동안 당원을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 20년 넘게 당원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거는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다.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주류 언론에 저렇게 한동훈 띄우면 띄울수록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 이 원본이 퍼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 어떠한 유튜브께서 이 원문을 낭독을 하지 않을까. 마치 필리버스터처럼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루지 못하는데 네. 이 강대면 변호사님하고 저한테 한번 약속 하나 해주죠. 네. 다음에 네. 그 원본에 가까운 글들이 좀 확보가 되면 한동훈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예. 좀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다 있고요. 예. 나중에 주류 언론에서 정말로 뭐 한동훈이 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라간다. 제가 여기서 낭독 한번 할게요. 낭독대회 한번 하시죠. 예, 그 댓글 106, 한동훈 명의가 1160개예요. 예. 지능적 명의나 그 다른 사람들 명의는 또 더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네. 네. 한동훈에 관련해서 그 사악한 행위는 너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당원 게시판에 드러난 아주 천박하고 전렬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격적 그런 댓글들을 한번 언제 자세히 정리해서 한번 좀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하시는 걸 약속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본 사람들 감회가 여러 방식이 네. 있던데 어제 그 좀 파격적인 또 기록도 최초 뭐 최장 여러 기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1번 주자로 올라갈 거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고 심지어 24시간을 풀로 채운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동안의 필리버스터 최대 많이 하신 분이 박수민 의원이었어요. 박수민 의원 지난 9월에 17시간 12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24시간 한 것은 저희 당에게도 어떤 변화의 포인트,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있고 장동혁이라는 정치인 개인에게도 조금 더 올라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수준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분들 한동안은 아무 말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나오시려는 분은 24시간 필리버스터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게 정도가 아닌가. 기준점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의 이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간에 이제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초기의 분위기가 저도 여러 번 뭐 당내 분위기도 보고 여러 형태의 싸우는 현장을 보면서 야 장동혁 대표 체제를 실제 다수의 의원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 또는 친한계 의원들은 뭐지? 또 싸우는 것보다 대세를 그냥 따라가는 의원들의 행동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험난하구나. 장애투쟁할 때도 장동혁 대표는 나가지만 의원들이 다수가 참여하지 않는 이런 장면들을 그렇죠. 많이 봤는데 이번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버 이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네요. 지금 모두가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었던 개인기의 정말 맥시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최근에 특히 뭐 통일교특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삭발이나 단식 이런 좀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당내 중진들께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스탠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발언들을 좀 여러 차례 하신 것들도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장 대표가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변화를 14번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저께 이 필리버스터 24시간 마무리하면서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이 본인 스스로가 변화의 아이콘이 된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제 재밌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필번에 나왔어요. 우원식 의장이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정성호 장관은 그래도 꿋꿋이 하다가 좀 네. 졸기도 하고 그 자리도 있고 또 네. 김병주 의원이 중간에 좀, 와서 막 본인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네. 다음 주자로 되어 있었으니까 네.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어쨌든 경기도지사 뭐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뉴스가 분명히 크게 나갈 건데 그 과정에서 한 꼭지라도 담당하기 싶어서 까메오 역할을 스스로 하신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라는 부분은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국민의힘 유튜브에서도 동시 접속자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는 유튜브가 민주당보다 저희 국민의힘 공식 채널이 더 많아요. 네, 민주당 한 48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에 50만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은 이 기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자, 메이나이트 5717님이 펜앤마이크도 밤새 중계해 주셨죠.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펜앤마이크도 거의 풀로 중계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새벽까지 하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또 새벽에 다시 나와서 또 연결하는 거의 풀로 생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헌신과 투지, 단호함을 보여줄 때 펜앤마이크 우리 기자도 현장에서 그렇게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응원해 주십시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보수 유권자층에서 펜앤마이크 이번에 노력해 주신 거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우리가 장동혁 대표의 당내에서의 약간 흔들려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다잡기 위해서 나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건 실상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할 때 본인의 연설이 오늘 뭐 민주당 단 한 분의 의원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이 상황을 말씀드려야 된다. 이 절박함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특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24시간 채우는 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전문 분야잖아요. 그렇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조목조목 짚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률로서 만든다는 것이 뭐 지금은 이제 추천위가 아니라 판사들 내부적으로 판사 회의에서 뭐 의결을 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법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률로서 제한을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헌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수 유권자들 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이런 이슈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또 전직 판사로서 완전히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도층의 소구한 부분들도 분명히 굉장히 크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16시간 됐을 때, 20시간 됐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죠. 다리가 거의 이렇게 쓰러지고 무릎을 꿇을 정도의 그냥 나다빠질 정도의 힘들었다고 하죠. 당시에 뭐 발포 비타민도 물에 타서 견디시고 또 눈도 굉장히 많이 아프고 이 입도 안쪽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런 일화도 좀 소개가 지금 되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손이 저리고 뭐 다리도 아파서 몸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도 양쪽을 다 쓰고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서서 24시간을 읽는다는 것도 뭐 일반인으로선 불가능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이어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24시간 또 단식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국민들께 이 상황을 진중히 알려드려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이 절박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 왜 너네 내부적으로 싸우냐, 너네 아직도 니네가 여당인 줄 아냐, 뭐 이렇게 절박함이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깨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내에서의 그동안의 잡음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풍비윤님, 잠실가인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함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란 비상계엄 재판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의 투지, 헌신, 무릎을 꿇지는 않겠다. 24시간 견디는 저 위대함, 그가 아마 이게 큰 전기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문제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법률안을 공동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이걸 이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 국회의원과에 어제 제출을 했어요. 양당의 특검 공조가 법안 발의 형태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어떤 차원에서 어떤 의미 부여하십니까? 뭐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결국 민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는 걸로 결정해 놨는데 네. 그 이전에 어쨌든 우리 야당 측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일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공조 같은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이라는 게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은 조금 민망한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입법안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간을 최장 170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저희들 입장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야당 측의 의원이라든지 인사들도 물론 관련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민들께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최근에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민주당의 마음을 바꾸게 한 좀 큰 동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통일교 특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라고 답변하신 분들의 답변은 67%에 이르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결국 이걸 진행을 하고 다만 좀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은 저희 야당들끼리 어쨌든 협의를 해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무마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넣어놓은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거는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게 또 권력형 비리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 자체가 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고 8월에 윤영호 씨의 진술을 확인을 했는데 11월이 되어서야 내사 번호를 부여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경찰로 입적하는 거 이거 과연 뭐 적어도 대통령실 뭐 민정수석실 이런 데로 보고가 가지 않았던 게 맞을까? 정말 그냥 특검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거나 본인들의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수사를 안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3개월이라는 공백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씨의 진술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도 접촉한 정황들이 있고 건진법사 사건에서 윤영호 씨의 육성 녹취가 틀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진상 실장에게 다가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임종성 의원도 7인회 출신이잖아요. 네, 이런 게 대통령실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는 거다. 수사 무마 의혹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공수처에게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있는 게 오동훈 공수처장과 수뇌부 5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예, 예. 한 3주 전에 됐는데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스템은 똑같아요. 민중기 특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건을 뭉갰다라는 거여서 누가 누구를 수사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특검이라는 것은 법률 안으로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법률로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민주당이 또 프레이밍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워낙 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거부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특검 못하겠다, 진행 못하겠다 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서로 간의 수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야기까지 주셨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합의한 그 법안을 발의를 했고 조국혁 신당도 뭐 자체안을 그렇죠. 조국혁 신당은 냈다고 그러죠. 본인들이 추천하겠다 특검을. 네. 네, 지금 여야가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여당과 야당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누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현재는 하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냥 구도로만 이야기를 네. 하고 있지 법안 발의를 현재는 아직 하진 않고 구체적인 건 있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도 뭐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추천도 여야에서 한 명씩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법안으로까지 나온 것은 아니어서 좀 더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초반부터 서로 간의 수싸움은 지금 강하게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걸 온전히 받을 생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네. 초점을 두고 강전일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의힘 개혁신당 뭐 법안도 공동 발의한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볼 때 그냥 협상으로만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민중기 특검 수사무마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특검의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좀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 민주당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수사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 이 법률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 야당 측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끝났습니다만 빨리 체력을 회복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조금 너무 개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단식이나 삭발 이런 것들도 좀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말로 해서 설득이 될 만한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말로 수근수근 해서 이 통일기호 특검을 제대로 수용할지 결국은 싸우면서 이 문제를 쟁취해야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의 드루킹 특검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어제 진행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 구속신문 관련해서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달이니까 아직 지금 그게 막 길게 남지 않았어요. 어제 법원이 구속신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가 어제 오후에 진행을 했는데 오후 2시 30분에 진행을 했는데 일반 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해서 특검이 추가 기소한 건에 관해서
추가 구속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팀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충돌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초점이 주로 맞춰졌을 것 같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여기에 대해서 네, 특검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구속이 만료가 돼서 나오면은 뭐 말맞추기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부하들에게 약간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을 특검 측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러한 지적들을 그러한 증언이라든지 요것들만 했는데 우리가 어제였나요? 뭐 신원식 전 실장이라든지 그리고 정진석 전 실장 이런 사람들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혀 뭐 본인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불리한 이야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미 구속이 되어 있고 뭐 다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윤 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측에서 먼저 오물풍선에 대한 이야기, 우려를 얘기를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어떤 화생방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사전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 힘으로 이게 억지력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강조한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애초에 이게 내란과 외환이라고 하면서 양대의 큰 그 범죄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프레임을 했지만 이 외환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유치죄가 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결국에 기소는 일반이적죄로 냈거든요. 이게 혐의 자체가 굉장히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외국과 통모를 했다는 거, 뭐 북한이 외국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좀 의문점이 있고 통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이적죄로 기소를 한 상황이어서 좀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런 정도로 구속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1월 18일에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면서 별건 사건이지만 구속기한을 이제 연장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늠자로서는 아마 오늘쯤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구속신문 결정이 나올 거예요. 내일이 만료 기한이거든요. 내일까지여서 아마 오늘 내일 안에는 결정이 나올 건데 이것도 한 12일인가요? 그쯤에 그 구속 신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은 조금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윤 전 대통령도 한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변호인 측에다가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하루 이틀에 나오기보다는 1월이 되어서 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시점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에는 뭐 그날 저녁이나 새벽, 그쵸. 다음날 새벽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추가 어떤 구속 신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별건이지만 붙여서 계속 구속을 하고 싶다. 이게 6개월이 끝나면 원래 석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다른 혐의점을 가지고서는 붙여서 계속 구속을 하고 싶다라는 형태로 나가는 거여서 첫 번째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 이전에 결정이 보통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내일까지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오전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같은 혐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구속이 연장될지 아니면 석방이 인정될지 문제 그것과 조금 별개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 이적죄 관련된 혐의가 중요 혐의로 지금 다시 추가 기소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로서 기소하기를 민주당에서는 바랬었겠지만 특검 측에서도 외국과 통모했다 이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한 거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 최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대의 본인의 그 역할이고 지위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지 우리가 정보 수집 과정 같은 것으로 드론을 보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추가 구속 관련된 신문이 구속 신문이 진행이 됐고 결과는 내년 초반에 지금 이달 말까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걸로 지금 어제 법정 비공개로 진행돼 가지고 상세한 것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고 그래서 내년 초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구속기한 만료되는 시점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봐주셨네요. 다만 이제 가늠자가 될 부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보는지 문제도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네. 자, 대장동 일당 관련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사의 영상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잠깐 등장을 했는데, 자, 법원에서 이제 거의 다 가압류 가처분을 다 인용을 해서 지금 동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재산 약 5,700억, 현재까지 이제 확인된 게 5,700억 중에 대략 5,173억 원 정도에 관해서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다 했습니다. 성남시가 요청한 것 중에 거의 한 95% 정도 가까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산이 지금 동결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대부분은 어쨌든 성남시가 요청한 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거의 다 받아들였네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법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년 기소가 돼서 4년이 넘게 재판이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검찰에서 원하는 것만큼의 범죄 금액에 대해서 입증을 해내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서 이 돈을 성남시 측에서 받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민사소송의 원고잖아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4년 넘게 못했던 거를 성남시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재판은 아마도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재산을 좀 다른 데로 빼돌린다든지 이랬을 때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들을 신청을 하는데 법원 측에서 형사소송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검찰에서 1심에서는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라고 형사법원 1심 법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민사에서 혹은 뭐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다퉈질 수 있겠다라고 봐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시 측에서 가능하다면 검찰 측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에서는 담당 수사팀에서는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전원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금액을 특정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판결문을 봤을 때 우리가 요거 조금 수정을 하면은 항소심에서는 받아낼 수 있겠다. 이거를 형을 더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출이 안 됐으니까 사실상 수사팀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산이라든지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것도 그 수사팀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항소심에서의 방향성 이런 것도 결국 항소는 안 됐습니다만 좀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동 일당의 입장에서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이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재산 해제를 청구를 지금 그쵸. 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나왔지만. 검찰의 사실상 맞서는 이제 법원에 이걸 해제해달라 추징보전
재산을 해제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번 법원에 이건 민사이긴 합니다만 가압류 가처분 인용이 대장동 일당에게는 그러면 미치는 재산상으로나 법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 신청이 하나가 기각이 됐어요. 네. 그 이유가 네. 법원에서 이미 검찰에서 추징 보전을 했기 때문에 성남 씨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남 씨 측에서는 아니 이 지금 피고인들이 추징 보전 해제해 달라고 소송까지 진행을 해놓은 상황인데 예.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풀렸을 때 법원에서 그 추징 보전 해제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가압류가 안 되어버리면은 그 부동산은 또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상진 시장께서는 이 부분 분명히 바로 항고하겠다라고 밝힌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뭐 지금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대통령이 뭐 관여가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대통령의 그동안은 뭐 선거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줬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뭐 제가 완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화해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네네. 본인들은 당당한 거죠. 음.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결정을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검찰에서 해제돼서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항소를 했었어야죠. 이런 의견서를 낼 게 아니라 항소를 했으면은 이게 뭐 해제 신청 같은 게 들어갔을 리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조금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자, 한 가지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성남시가 어쨌든 대장동 일당의 이 자산 동결을 바탕으로 해서 민사 본안 소송에 이제 승소하겠다고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네. 신상진 시장께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은 성남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기본에 이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신상진 시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민소송단의 법률 지원을 하겠다. 또 행정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 입장에서 보면 성남시나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피해자지만 성남 시민도 이제 피해자로 보고 성남 시민이 실질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남 시민 소송단으로 보이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시민들 개인이 원고가 돼서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뭐 이거를 성남시가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성남시가 가져야 되는 이 수익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것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그 시민 개인이 나한테 원래 왔었어야 되는 혜택이 금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갖고 있는 거에서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그러니까 법원에 어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측면이 있구나. 국민들께도 어필을 하고 우리가 법원 자체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우리 성남 시민이 풀뿌리 정신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맞서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면은 본인들의 소송도 뭐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는 소송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역할도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자, 장도혁 대표의 필버로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일당의 5,173억 원의 자산 동결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소송 들어가는데 이 성남 시민들이 또 피해자 원고로 참여할 때의 의미 이런 문제를 좀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